유비는 161년 음력 6월 7일 후한의 유주 탁군 탁현에서 유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탁현은 삼국지연의에서 누상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누에치기에 사용하는 뽕나무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탁현은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현급시인 조저우시에 해당하며 베이징 남서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당시 요서 지역 일대는 변방의 외곽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유주는 삼국시대에 공손찬이 차지했다가 원소에게 빼앗겼으며 이후 원소가 공손찬을 무너뜨린 뒤 차지하고 원희를 유주의 자사로 임명했습니다. 유주는 하북의 내주 중 하나였으며 원소 사후 원씨 가문이 조조에게 멸망당한 뒤에는 위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으며 형제나 자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외동이거나 형제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짜고 신발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칫 통감에서는 유비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가난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비의 집 앞에는 매우 큰 뽕나무가 있었는데 황실의 수레 덮개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나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신기하게 여겼고 탁군 사람 이정은 유비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이 집에서 반드시 귀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린 시절 유비는 친구들과 뽕나무 아래에서 놀면서 나는 꼭 깃털로 장식된 덮개가 있는 수레를 타고 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어머니와 숙부 유자경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려 하느냐 라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은 황제가 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평범한 시대였다면 이러한 발언은 가문의 멸문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탁군 출신인 간홍이 어릴 때부터 유비와 친하게 지냈다고 기록된 점을 미루어 보면 두 사람은 같은 탁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는 15살이 되던 해 친척인 유원기의 후원으로 학자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때 공손찬, 유덕연과 함께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유원기의 아내는 유비를 후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유원기는 유비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며 끝까지 후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학문보다는 개나 말, 음악, 화려한 옷을 좋아했으며 의기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기본적인 학문은 익혔지만 학문에 깊이 빠지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톡서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죽기 전 아들 유선에게 항상 책을 읽으며 수련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유선에게 한서, 얘기를 읽고 여유가 되면 제자백가의 책과 병법서를 익혀 타인의 지혜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제갈량이 직접 필사한 신불에 한비자, 관자, 육도를 통달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비와 제갈량이 주로 읽었던 책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서나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법과 사상과 병법서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법가적인 통치 방식을 따랐으며 여기에 유가 사상과 병법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청나라 초기 학자 강신영은 이에 대해 제갈량은 군사 장군으로서 문무를 겸비하며 바쁜 와중에도 손수신불에 한비자, 관자, 육도를 필사하여 유선에게 전했다. 그러나 현대의 학자들은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울 따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비는 학문을 익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탁군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무리를 모아 그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당시 말 상인이었던 장세평과 소상은 유비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며 그를 후원했습니다. 삼국지 촉서 선주전에 따르면 이 시기 유비는 학문보다는 의협적인 생활을 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의 출신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탁군 출신이라는 점을 보면 이때부터 유비와 어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관우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탁군으로 도망쳐와 유비와 어울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어머니에게 차를 대접하려 낙양선에서 찻잎을 사고 돌아오던 중 황건적 마원의 무리에 붙잡혀 집안의 보물인 검과 찻잎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가 장비가 나타나 구해준다는 일화가 등장합니다. 이는 정사나 삼국지연의의 내용이 아닌 창작이지만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이후 저술된 삼국지 관련 서적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일화는 유비의 효행을 강조하고 장비와의 만남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삽입된 내용이지만 많은 독자들이 이를 정사나 연의의 내용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관중의 군담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통해 의형제를 맺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정사에서는 그러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세 사람이 실제로 의형제를 맺었거나 혹은 그에 준할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김경환의 삼국지에서는 도원결의가 나오긴 하지만 유비, 관우, 장비뿐만 아니라 간홍도 참여하며 단순한 의형제 관계가 아니라 황건적 토벌을 위한 출정식으로 묘사됩니다. 정사 관우전에서는 장묘와의 대화에서 관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조조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유장군의 깊은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니 이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머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공을 세워 조조께에 보답한 뒤 떠날 것입니다. 함께 죽기로 맹세했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형제를 맺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한 비시전에서는 관우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유비와 더욱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관우가 사망한 직후 여러 인사들이 유비가 복수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한 점을 보면 유비와 관우, 장비는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선 매우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사 장비전에 따르면 관우가 장비보다 몇 년 연상이었기 때문에 장비는 그를 형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또한 관우전에서는 유비가 잘 때도 관우, 장비와 함께 침상을 사용했으며 그들의 관계는 형제와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에서도 이 세 사람의 깊은 신뢰 관계를 인정했을 정도이므로 비록 실제로 의형제를 맺지 않았더라도 강한 결속력을 가진 사이였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실제로 의형제를 맺는 일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도 드물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입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가 친구 관계로 오랜 친구 관계가 깊어지면서 의형제로 발전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의형제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매우 특별한 관계로 여겨집니다. 유비와 장비가 관우를 만난 시기를 황건적의 난이 발생한 184년 전으로 본다면 유비가 각각 219년과 221년에 관우와 장비를 잃을 때까지 함께한 기간은 무려 35년에서 37년 사이에 달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웬만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길었습니다. 오늘날에도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친분을 유지하는 사례는 흔치 않으며 더구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수많은 패배와 고난을 함께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관계였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각자 일국의 황제와 대장군이 될 때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도원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들이 의형제였는지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야말로 가족과 다름없는 형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전국에서 이를 진압하기 위한 의병들이 조직되었습니다. 탁군에 머물던 유비도 관우와 장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유비는 처음 거병할 때 유주에서 군대를 일으켰으며 황건적의 난에서 교의였던 추정의 부장으로 참전하여 여러 차례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187년 6월 장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유주를 공격하자 유비는 청주에서 황제의 명을 받고 반란 진압에 나섰습니다. 종사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장순을 토벌하려 했는데 평원을 지나던 중 평원군 출신 유자평의 추천을 받아 반란 진압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유비는 적과 맞섰지만 부상을 입었고 죽은 척하여 적들이 물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의 부하들이 유비를 수레에 태워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공적으로 유비는 기주 중산국 안희연의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인 안희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중산국은 유비의 조상인 중산 정왕 유승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방 관직에 불과했지만 평민 출신으로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러한 관직을 얻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군공을 세운 자들 중 가짜를 가려내라는 황제의 명이 내려졌고 이 일을 담당할 감찰관인 도구가 안희연을 방문했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도구가 안희연에 도착하자 유비는 그를 만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유비는 곧바로 도구를 붙잡아 200대를 때린 후 끈을 풀어 그의 목에 걸고 말뚝에 묶어두었습니다. 이후 관직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전략의 기록에 따르면 군공을 세워 벼슬을 얻은 사람들을 선별하라는 조서가 각 주와 군에 내려졌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파면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도구가 도착해 유비를 내쫓으려 했는데 유비는 그와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도구는 병을 핑계로 유비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비는 분개하여 부하들과 함께 감찰관이 머물던 곳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는 나는 태수의 밀명을 받아 감찰관을 체포하러 왔다 라고 외치며 도구를 붙잡아 현의 경계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후 도구의 목에 끈을 걸고 나무에 묶어놓은 뒤 100대가 넘는 매질을 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구가 애원하자 풀어주고 도망쳤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장비가 도구가 뇌물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때리고 유비가 이를 말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정사에서는 유비가 직접 도구를 폭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장군 하진이 황건적 토벌을 위해 관리를 파견하며 그에게 응하는 자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면해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비는 도구 폭행 사건으로 인해 사면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해 모병에 참여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는 도의 관구이와 함께 모병을 위해 단양으로 향하던 도중 합의에서 도적들을 만나 이를 격파했습니다. 이때 하밀승이라는 관직을 받았으나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당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고당현이로 임명되었고 얼마 후에는 고당현령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고당현령이 되었다는 기록 바로 다음에 배송지가 주석으로 붙인 영웅기에 따르면 영제 말년에 유비는 한때 수도인 낙양에 머물다가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각 군사를 모으고 세력을 합쳤다. 그러던 중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유비 또한 군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는 데 종군했다. 영웅기는 1차 사료이며 저자인 왕차는 기억력이 매우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유표가 형주를 다스리던 시절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유표와 가까이 지내며 201년부터 208년까지 7년 동안 형주에 의탁했던 유비의 행적을 직접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의 신뢰성은 높은 편입니다. 영웅기에서는 유비가 수도 낙양에 있을 때 조조를 따라 패국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때 유비가 청주 평원군 고당연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당시 후한 조정의 권위가 유지되던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임지를 버리고 수도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조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조의 고향인 패국까지 따라가 장기간 머무를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고당연령직을 버린 후 관우와 장비, 간홍 등 최측근만 데리고 낙양으로 가 조조를 만났고 이후 조조의 고향인 패국 초연까지 함께 가서 군사를 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만남이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유비가 장거와 장순의 난을 토벌한 187년 6월 이후부터 영제가 세상을 떠난 189년 5월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제 말년에 유비의 공식적인 행적이 확인되는 기록이 187년 6월 장거 장순의 난 토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비가 안위위를 언제 벌였는지 관구위와 단양에 언제 갔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비와 조조가 만난 시기는 이보다 더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국지지배에 인용된 조별전에 따르면 조조가 전군도위로 임명된 후 고향인 초연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비가 함일승이나 고당연령직을 버린 상태에서 조조를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가 효기교위로 임명된 후 벼슬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는 이미 영제가 사망하고 소제가 즉위한 시기였기 때문에 영웅기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기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류에서 거병했기 때문에 역시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조조가 전군도위로 임명된 188년은 영제 말년에 해당하며 유비가 조조를 따라갔다는 기록과 시기적으로 가장 부합합니다. 한편 유비는 동탁토벌전 이후 공손찬 휘하에서 청주에 머물다가 도겸의 추천으로 예주에 부임했습니다. 이후에도 예주 패국 패연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뒤에도 소패에 주둔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허도 조정과 조조 휘하에서도 공식적으로 예주목에 임명되었으며 이 시기 예주의 인재들이 유비에게 출사했다는 기록도 발견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유비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예주 패국 패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는 조조와 함께 동탁토벌전에 참가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투에 참여했으니 싸웠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조와 함께 병력을 모았고 조조가 패국에서 군사를 일으킨 후 수도 낙양에서 도망쳐 진류에 머물며 거병했을 때 유비 역시 그와 함께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송지가 주석을 붙인 영웅기에서는 유비가 동탁토벌전에 종군했다는 기록이 나오며 그 다음에는 유비가 적에게 패배한 후 공손찬에게로 달아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반동탁 연합군이 규정한 역적 동탁군을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비는 고당연령직을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방 관료로 있다가 도적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조조의 휘하에서 동탁군과 싸우다 패하고 공손찬에게 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실제로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될 때 한해에서 경문을 발표한 원소나 산조에서 맹주로 경문을 발표한 장옥 모두 동탁을 역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유비가 싸운 적은 동탁군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송지는 영웅기의 기록을 주석으로 달면서 유비가 동탁군과 싸웠다는 내용을 강조한 뒤 본문에서 적에게 패배하고 공손찬에게 갔다고 바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진수가 쓴 본문 내용을 보완하여 유비가 동탁군과 싸우다 패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나라 학자 학경도 배송지의 해석을 지지하며 자신의 저서 속후한서에서 영웅기의 내용을 인용할 때 유비가 적에게 패배하여 분이 장군 공손찬에게 달려갔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영웅기에 원래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공손찬을 분이 장군으로 기록한 자료는 학경의 속후한서에만 나타납니다. 분무장군과 분이장군은 서로 다른 관직이지만 둘 다 비슷한 계급의 장군 직위였으며 한자로 적었을 때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경이 삼국지의 선주전 본문이나 공손찬전이 아닌 영웅기라는 별도의 사료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평 원년 봄 정월 여러 주와 군에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동탁은 홍농왕을 죽이고 헌제를 협박해 수도를 장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가 혼란에 빠지자 유비는 다시 관직을 버렸습니다. 영웅기에 따르면 유비는 영제 말년에 수도 낙양에 머물다가 조조와 함께 패국으로 각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후 영제가 세상을 떠나고 전국이 혼란에 빠지자 유비도 군을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는 데 종군했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패배한 후 공손찬에게로 달아났습니다. 유비와 함께 있었을 조조가 동탁과 싸워서 패배한 기록은 서영군과의 전투뿐입니다. 따라서 유비는 서영군과의 전투에서 조조가 패배한 후 그를 떠나 공손찬에게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조조는 서영군에게 크게 패해 군대가 거의 붕괴되었고 병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비가 조조와 함께 계속 머무를 이유는 없었으며 보다 나은 선택지로 공손찬을 찾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조조는 반란을 진압하며 군대를 다시 모았지만 겨우 1,000명 정도의 병력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는 한 해로 이동해 원소의 휘하에 들어갔지만 이후 동탁군과 직접 싸울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 보면 조조는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삼국지연의에서처럼 조조가 가짜 경문을 돌리고 원소를 맹주로 추대한 주도적인 인물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조조가 아닌 교모가 경문을 돌렸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핵심 인사들도 원술, 한복, 공주, 유대, 왕광, 원소, 장막, 교모, 원유, 포신 등이었으며 조조는 대행 분무장군이라는 직함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맡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한서 원소열전에는 조조가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이는 조조가 당시 연합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반동탁 연합군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산조에서 맹주를 뽑을 때도 조조를 지지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장막과 포신 같은 가까운 인맥조차 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지 무제기에서는 조조가 움직이지 않자 원소가 질책한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조조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 서영에게 대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모은 병력, 조인이 모은 병력, 유비와 함께 모은 병력, 장막이 지원한 병력 등을 거의 다 날려버렸고 친구 장막이 보내준 장수 위자와 포신의 동생 포도까지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조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산조로 돌아왔고 원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주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막조차 조조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유비는 조조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으며 공손찬에게로 떠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유비는 공손찬의 휘하에서 주로 원소와의 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다가 적에게 패배한 후 공손찬에게 몸을 의탁한 유비는 공손찬의 추천을 받아 별부사마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청주자사 전해를 지원하기 위해 191년 7월 기주목이 된 원소를 막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전해가 청주자사가 된 것은 191년 11월이므로 유비가 별부사마로서 전해와 함께 행동한 것은 이 시점 이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한복이 원술에게 서신을 보내 유우가 황제가 될 것이라는 도참을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유비와 조비가 각각 황제가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유비는 계속해서 공을 세운 끝에 청주 평원군의 수평원령이 되었다가 이후 평원상의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자칫 홍감에서 유비의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191년 10월 기록에서는 유비의 출신과 배경, 생김새와 성격, 관우, 장비, 조은과의 관계가 서술됩니다. 자칫 홍감에서는 유비가 노식과의 인연으로 공손찬을 의지했다고만 나오며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 전해와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청주를 순시하던 중 공을 세워 평원상으로 임명되었다고 설명됩니다. 유비는 평원상이 된 후 관우와 장비를 별부사마로 사마 부대를 나누어 통솔하게 했습니다. 평원군은 기주 바로 옆에 있는 군으로 213년부터 기주의 영역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청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비가 평원상이 되었을 때는 원소가 이미 기주목이 된 후였으므로 유비는 원소를 견제하는 최전방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 공손찬 휘하에 있던 조은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조은이 유비를 따르며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면식 관계였지만 점차 친밀한 사이가 되어 조은이 형이 장례를 치르러 떠날 때 서로 손을 맞잡고 훗날을 기약했다고 합니다. 후한기에 따르면 191년 7월 공손찬이 유비를 평원상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공손찬은 190년과 191년 사이 유비를 휘하에 받아들인 후 짧은 기간 동안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빠르게 전공을 세웠으며 공손찬은 동문이기도 한 유비를 적극적으로 중용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유비는 12년 사이에 평원상이 되었고 공손찬의 주력 부대인 오한기병까지 맡았습니다. 이 시기에 관우와 장비도 뛰어난 무용을 과시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 유비의 역할에는 원소에 대한 견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지의 선주전과 조은전을 비교하면 191년 11월 이후 유비가 전해 조은과 함께 원소를 막기 위해 활동했음이 확인됩니다. 당시 간헐적인 교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191년 11월 공손찬이 황건적 30만 명을 상대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유비 역시 청주서주에서 북상하던 황건적과 교전하며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서에서는 이 시기의 유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굶주려 도둑이 늘어나자 유비는 외부의 약탈을 막고 내부에서는 재산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었다. 사병 중 아랫사람이라도 반드시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며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부했다. 유비는 청주 평원군에서 행정 능력을 발휘하며 치안을 확립하고 백성들에게 재물을 베풀어 신망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랫사람과도 평등하게 어울리며 인망을 얻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당시 화북 지역의 혼란을 고려할 때 유비가 현명한 지도자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평판 덕분에 유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평원군 출신 유평이 자객을 보내 유비를 암살하려 했지만 자객이 유비를 직접 만나 그의 인품에 감화되어 암살을 포기하고 도망쳤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 시기 청주 북해국의 북해상이었던 공용이 황건적의 침입을 받자 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비는 당대의 명사였던 공용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병력 3,000명을 태사자에게 보내 공용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192년 원술과 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며 조조와 유표는 원소를 지원하고 도겸과 공손찬은 원수를 지원하면서 대규모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에게 연주자사로 임명된 선경과 서주목, 도겸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유비는 자신의 근거지인 청주 평원군 고당현에 주둔하며 원소와 조조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고 192년 겨울에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는 192년 12월 공손찬이 용주에서 원소와 싸우다 패한 전투와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후한서 공손찬 열전에 따르면 공손찬은 개교 전투 이후 자신을 추격한 병력을 물리치고 남하하여 각 군현을 점령하며 평원까지 진격했습니다. 이후 청주자사 전해를 보내 청주 지역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이에 원소가 반격을 가하며 유비와 전해는 제 지역으로 이동해 방어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소는 아들 원담을 청주자사로 임명했으며 전해는 그와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후퇴했습니다. 전해는 195년경 원소 세력에 밀려 청주에서 물러났고 이후 조조의 서주 침공 당시 도겸과 유비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193년 공손찬이 원소와 일시적으로 휴전하자 고당현에 있던 유비 역시 전투를 멈추고 군사를 청주 제 지역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93년 3월 공손찬이 다시 전투를 개시하면서 유비도 전해와 함께 원소군과 다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소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공손찬 세력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공손찬의 부하였던 만큼 자연스럽게 하북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점점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193년 가을 조조의 부친인 조승이 도겸에 관할 지역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조는 이에 대한 복수로 서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10여 개의 성을 점령하며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고 다음해 2월까지 서주에서 지속적인 학살을 벌였습니다. 도겸은 팽성에서 패배하고 담성에서 저항했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동맹 관계였던 공손찬의 휘하에 있던 청주자사 전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해는 194년 2월 서주로 내려와 도겸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때 전해와 함께 내려온 유비는 서주에서 백성들과 군사를 모았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에 따르면 유비는 서주에서 굶주린 백성 수천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서주 대학살 당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지 못한 난민들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비의 군대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는 기꺼이 수천 명의 백성을 받아들이고 보호했습니다. 이는 훗날 유비가 신야에서 1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탈출했던 일과 유사한 사례로 그가 젊은 시절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전해와 함께 천여 명의 병사와 5만 기병을 이끌고 서주로 내려왔으며 이후 전해가 철수한 뒤에도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겸의 세력권 내인 예주 폐연에 머물렀습니다. 도겸은 유비를 높이 평가하며 4,000명의 병력을 주었고 황제에게 표를 올려 유비를 예주자사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대는 전해가 서주로 내려온 것과 식량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9월에는 뽕나무에서 2번이나 오디가 열렸으며 유비는 폐연에 주둔하던 중 흉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자 오디를 따서 양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후일 위나라에서 구품관인법을 제정한 진구는 예주 영천군 출신의 호족으로 유비가 예주자사로 있을 때 그의 휘하에서 출사했습니다. 유비는 서주를 아우를 계획이 있었으나 진구는 이를 간파하고 원술과 여포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하며 반대했습니다. 훗날 진구는 유비가 여포에게 패해 도망칠 때 야인으로 떠돌다가 여포가 사망한 후 조조에게 등용되어 위나라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여름 조조는 순욱과 정욱에게 견성을 지키게 하고 다시 서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5개 성을 함락시키고 낭야국과 동해군까지 공략하며 학살을 벌였습니다. 유비는 다면 동쪽에서 조표와 함께 조조의 군대와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여포가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자 조조는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비의 부하였던 전해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유비의 곁을 떠났습니다. 유비는 그가 공손찬 휘하에 들어올 때부터 스스로 유비를 따랐던 충신이었기에 전해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대와 함께 큰일을 도모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소 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전해는 위나라에서 대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같은 해 도겸은 죽기 전에 유비가 아니면 서주를 안정시킬 수 없다 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만약 도겸이 유비에게 병력을 더 주지 않고 예주자사로 추천하지 않았다면 유비는 서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며 민심을 확보하는 과정도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겸이 유비에게 병력을 내어주고 서주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주둔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서주의 정치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도겸이 사망하자 서주의 백성들과 호족들은 유비를 서주의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서주는 이미 조조의 대대적인 학살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언제 다시 조조가 공격해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주 호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유비를 선택했습니다. 도겸의 유언을 들은 서주의 대부호 미축은 서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유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이들의 추대에 즉시 응하지 않고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겸양의 표현이자 서주 호족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지를 확인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비는 당시 서주 내부에 별다른 기반이 없었으며 도겸이 왜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받아들였다가는 내부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서주의 대호족 진등이 나서서 유비를 설득했습니다. 한나라 왕조는 쇠퇴하고 천하는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서주는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고 풍요로운 땅이니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부디 사군께서 이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진등의 말과 달리 서주는 조조의 학살로 인해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유비는 4세 50 출신인 원술이 서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겸양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진등은 반대하며 원술은 교만하여 난세를 다스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군을 위해 10만 병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군주를 보좌하고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시대의 오패와 같은 업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군께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인이었던 공용도 이에 동조하며 원술이 어찌 나라를 걱정할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이 유능한 그대에게 서주를 맡기려 하는 것이니 반드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하며 유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내외적인 지지를 확인한 유비는 결국 서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196년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길 때까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순욱전에 따르면 이 시기 조조가 연주를 여포에게 빼앗기고 서주를 다시 치려했지만 순욱이 반대하며 도겸이 죽더라도 서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주 백성들은 조조의 학살을 겪으며 결속되었고 지금은 단결하여 외부의 적을 막을 태세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성을 굳건히 지키며 열흘 안에 10만 병사들이 궁핍해질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비가 서주를 통치하며 백성과 군대를 단결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서주의 대오족 진등을 비롯한 서주 사람들은 유비를 새로운 서주의 지도자로 삼기로 결정하고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 이를 알렸습니다. 하늘의 재앙이 서주를 덮쳐 도겸이 사망한 후 남은 백성들은 주인이 없고 조조가 이를 틈타 원소 공께 위협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에 옛 평원상 유비를 받들어 종주로 삼았으며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적들이 창궐하여 갑옷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삼가하급 관리들을 보내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에 원소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유비는 고결하고 신의가 있는 인물이니 서주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추대한 것은 실로 내 뜻과도 부합합니다. 원소는 유비가 과거 공손찬의 용병으로 원소군과 싸운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에서 유비가 서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원소의 입장에서 이는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연주에서 여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으며 만약 조조가 연주를 완전히 잃는다면 원소는 조조를 자신의 휘하에 두고 유비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를 계속 적대하면 공손찬과 유비가 다시 손을 잡고 자신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원소는 유비와의 갈등을 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93년 12월 유우가 살해된 이후 공손찬은 하북에서 민심을 잃고 유우 주변의 인재들을 숙청하며 사대부를 탄압하는 등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년 서주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온 유비가 서주에 정착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공손찬의 입장에서는 동문인 유비가 등을 돌린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비 입장에서는 공손찬이 유우를 처형한 모습을 직접 보았거나 가까이에서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므로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비는 서주에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며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서주의 지도자가 된 유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조조의 대학살로 인해 서주의 절반이 황폐해졌으며 원술이 서주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주는 방어에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뛰어난 행정력 덕분에 내정은 빠르게 안정되었고 외부의 인정도 점차 늘어나면서 서주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유비는 저명한 학자인 진기와 정연과 교류하며 통치 철학을 배웠습니다. 삼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그들에게 여러가지 통치 방식을 배웠지만 사명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정연은 후에 손권을 유비에게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정연은 노식, 원소 등과 인연이 있었으나 정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재를 추천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훗날 형주에서 유비에게 도움을 준 사마위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5년 여름 여포가 유비에게 의탁해왔습니다. 유비는 여포가 배신을 잘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조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했고 당시 여포는 원술과 원소에게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유비마저 여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포가 서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당시 군웅할거 시대에 객장 문화에서 유비가 여포를 거절할 명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여포를 예주 폐연으로 보내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헌제를 맞이한 조조는 유비를 진동 장군과 의성정으로 임명하며 그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당시 조조는 막 헌제를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수습해야 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유비 같은 신흥 군벌과 적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동 장군이라는 직책은 조조가 196년 6월 헌제를 맞이한 후 받은 직책이며 이후 9월 조조는 대장군이 됩니다. 따라서 유비가 이 직책을 받은 것은 196년 9월 이후로 보입니다. 196년 가을 원술은 서주를 공격하며 유비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유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지만 원술은 실제로는 유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서주를 공격하기보다 여포를 부추겨 유비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원술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원술은 서주를 공격했지만 유비는 군을 이끌고 위연과 회음현에서 이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서주의 합의상으로 있던 조표가 유비의 서주 지배를 반대했습니다. 조표는 연주 호족 진군과 결탁하여 여포를 끌어들이며 합의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합의는 장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장비는 조표와 마찰이 심했던 터라 조표가 배신하는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조표의 배신을 알게 된 장비는 즉시 그를 죽였지만 이미 여포군이 성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장비조차 성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했으며 여포는 유비의 처자식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비는 합의로 돌아와 방어하려 했으나 병사들이 무너져버렸고 결국 군대를 광릉군으로 이동시켜 원술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습니다. 이후 유비는 광릉군 해서연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서주를 잃은 유비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서주의 대오족 미축이 그의 편에 서서 여동생을 유비의 부인으로 들이며 2,000명의 병력과 금, 은 등 재물을 제공해 군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비는 미축의 도움 덕분에 다시 세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웅기에 따르면 유비가 광릉에서 원술과 싸운 후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부하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비가 9월경 진동 장군에 임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주를 빼앗겼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유비는 협객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197년 조조에게 패한 후 떠돌던 양봉과 한섬이 여포의 명으로 유비의 땅에서 군량을 확보하려 하자 유비는 면담을 가장해 양봉을 직접 처형했습니다. 한섬은 양봉이 죽자 병주로 도망쳤다가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유비는 서주 광릉군에서 보급이 어려워지자 여포와 화해하고 여포가 사로잡았던 처자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유비는 패연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그의 휘하로 1만 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이를 견제한 여포가 직접 유비를 공격했고 결국 유비는 소패를 떠나야 했습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쫓겨난 뒤 조조에게 귀순했습니다. 유비가 조조에게 토착하자 참모 정욱이 유비를 제거할 것을 조언했지만 조조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유비를 예주목으로 삼아 예주 패연에 머물게 했습니다. 유비는 패연에서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려 애썼으며 조조도 군사와 군량을 지원해 유비가 여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포는 이에 대응해 유비를 공격했지만 이로 인해 유비가 조조의 도움을 받아 패연을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8년 봄 영웅기에 따르면 유비의 군대가 여포의 군마를 약탈했다는 이유로 여포가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장수 고순과 장료를 보내 패성을 공격했습니다. 유비는 두 차례 궁지에 몰렸으나 수습한 병사들로 몇 달 동안 버텼고 조조는 하우돈을 원군으로 보냈지만 고순에게 패했습니다. 결국 9월 유비는 패성에서 패배해 단신으로 도망쳤고 고순 등은 유비의 처자식을 사로잡았습니다. 삼국지 선주전의 영웅기 주석에 따르면 9월 패성이 함락되었고 유비는 단신으로 도망쳤으며 그의 처자식이 포로가 되었다. 이는 유비가 처자도 군대도 챙기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후 관우, 장비, 간홍, 손권, 미축 등이 유비를 다시 따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유비가 우선 단독으로 탈출한 후 점차 측근들이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조가 직접 출병했습니다. 10월 예주 국경에서 도망친 유비를 만나고 곧장 여포를 공격했습니다. 유비는 조조군과 함께 서주의 하비를 공격했습니다. 삼국지 무제기에서는 여포 정벌의 주체를 조조로 서술하고 있으며 선주전에서는 조조가 직접 동쪽으로 진격해 유비를 도왔고 여포를 합의해서 포위하여 생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서왕이 이끄는 별동대를 통해 여포의 장수조서, 이추 등을 항복시켰고 진규와 진 등 부자는 광릉의 병력을 이끌고 조조에게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행적은 단신으로 도망친 후 조조와 합류하여 최종적으로 합의 공격에 참여했다는 정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패성에서 유비가 모았던 병사 상당수는 원래 조조가 지원했던 병력이며 유비는 결국 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간신히 조조의 군대에 합류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비 휘하의 직속 병력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포가 붙잡힌 후 유비는 처자들을 되찾았습니다. 여포가 처우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비굴한 태도로 유비에게 현덕 나를 도와주게 라고 애원하자 조조는 이를 비웃으며 왜 유비에게 애원하는가?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포가 조조에게 명공은 보병을 나는 기병을 지휘하면 천하를 평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조조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조조가 유비의 의견을 물었고 유비는 명공께서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길 때 모습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며 여포의 배신 성향을 상기시키며 그를 제거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유비의 조언을 받아들여 여포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여포는 목이 매달리기 직전 유비를 노려보며 귀가 큰 놈이 제일 믿을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장면을 들어 유비가 위선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여포는 유비가 서주에서 세력을 재건하려 할 때 그의 기반을 공격하고 빈집털이를 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유비가 여포를 용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오히려 그를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여포는 기마술과 전투력이 뛰어난 장수였기에 조조가 그를 살려둔다면 유비에게도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포를 제거한 후 유비는 조조와 함께 허도로 돌아왔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극진히 대우했으며 심지어 외출할 때는 같은 수레를 타고 앉을 때도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유비가 허도에 돌아온 후 좌장군에 임명되었고 조조는 유비를 매우 중시하며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우와 장비도 중랑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조의 참모 정욱과 곽가는 유비를 제거할 것을 조언했지만 조조는 뛰어난 인물을 함부로 죽이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조는 조정에 표를 올려 유비를 좌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직책은 유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비가 훗날 한중왕에 즉위한 후 사용한 공식 직함에서도 좌장군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좌장군은 단순한 무관직이 아니었습니다. 위나라에서 최고의 무장이었던 장압과 우금도 결국 좌장군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대장군, 거기장군, 표기장군, 위장군이 품계상 더 높았지만 이들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권력을 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조조 역시 처음에는 대장군을 차지하려 했지만 원소와의 정치적 균형을 위해 거기장군에 머물렀습니다. 사방장군은 국경을 방어하는 역할이었지만 당시에는 군벌들에게 중요한 군사적 지위를 부여하는 직책으로 쓰였습니다. 조조가 원소에게 아직 밀리던 시점에서 유비에게 좌장군을 준 것은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30대의 젊은 나이였으며 조조에게 귀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조조 휘하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장군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공손찬이나 원소, 유표와 달리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조는 반역자로 낙인 찍힌 원수를 제거할 계획이었고 유비에게 군대와 부장까지 맡기며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나중에 곽가와 정욱이 조조에게 유비를 제거하라고 계속 조언한 것도 유비에 대한 조조의 파격적인 대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며 마초를 좌장군으로 임명했던 사례와 비교해도 조조가 당시 사공의 위치에서 유비에게 준 좌장군직은 그가 유비를 상당히 중용하고 싶어 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조는 허도로 돌아온 뒤 유비를 좌장군으로 임명하고 더욱 두터운 예우를 베풀었습니다. 조조는 외출할 때 유비와 같은 마차를 타고 앉을 때도 항상 같은 자리를 마련할 정도로 그를 중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조가 관우에게 극진한 예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초는 유비였습니다. 특히 논영회에서 조조는 유비를 사군이라 높여 부르면서 자신을 이 조조라고 낮추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유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좌장군에 임명된 유비를 군부의 2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군의 사령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회에서 조조는 천하의 영웅은 오직 유비와 나뿐이라고 말하며 유비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우만으로도 유비는 난세 속에서 이루기 어려운 벼락출세를 한 것이었으며 조조 휘하에 남아 적당히 활약했어도 명장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유비가 여기에서 만족했다면 조조의 부하로서 개국 공신이 되어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야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천자원제가 기획한 의대조 사건이 터지면서 유비와 조조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조가 유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결별은 필연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진수는 유비는 항상 조조와 반대로 행동하였다. 그의 행동은 조조에게 대항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조가 자신을 받아들일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좌장군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부여하며 그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결국 유비는 등을 돌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조조가 유비에게 내려준 좌장군 직책은 유비가 조조와 맞설 때 한나라 중앙 조정의 권위를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조조를 떠난 이후에도 좌장군이라는 직함을 일종의 간판처럼 사용하며 그의 세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척벽대전입니다. 손권은 당시 조정의 공식 관직상 토로장군이자 회계태수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는 조조에게 맞설 명분을 갖추기에는 지방 군벌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었으며 중앙조정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좌장군이었고 게다가 헌제에게서 조조를 치라는 밀명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의 권력은 강력했지만 유비가 갖춘 공식 직위와 한나라 황실과의 관계는 조조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조조가 반란을 진압하는 정도의 전투로 끝났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좌장군이라는 공식 직위를 달고 의대조 사건을 통해 한층 더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손권과 함께 조조에 맞서게 되자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권과 그의 책사들은 유비를 앞세워 원소가 조조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다시 활용했습니다. 즉 황제를 쥐고 한나라를 농단하는 역적 조조에게 맞서는 정당한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든 것입니다. 제갈량이 손권을 설득할 때도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니 조조에게 절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손권께서 조조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유비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손권은 조조와의 전쟁을 반대하던 양주와 서주의 호족들을 설득했고 결국 조조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척벽대전 당시 유비도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지만 조조가 싸운 상대를 기록한 무제기에서는 조조의 주요 적수로 유비만을 언급하고 손권과 주유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 조조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인물은 한나라의 좌장군인 유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 당시 손권이 조조에 맞서 싸우는데 호족들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제 병력 규모에서 유비군과 주유군이 각각 2만 명으로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반평생 동안 좌장군이라는 직위를 잘 활용했고 한중왕에 즉위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반납함으로써 조조를 조롱하는 절정의 티베깅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조조는 원상과 원희의 목을 보낸 공손강을 새로운 좌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조정의 공식 기록상으로는 유비의 좌장군 직위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에는 현대처럼 중앙의 행정력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조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도 한나라의 권위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비를 따르는 세력은 조조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비 또한 조조가 새로 임명한 좌장군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좌장군 직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는 서주와 형주에서 활동하던 당시부터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유비가 형주목에 취임할 때도 유비는 좌장군의 신분으로 형주목을 겸임하고 공안에 주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익주로 진입한 후에도 성도를 평정한 후 제갈량을 군사장군으로 삼고 좌장군부의 일을 대행하게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한중왕에 즉위한 후에도 좌장군과 의성 정우의 인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유비의 좌장군 즉위는 조조의 공식적인 인사 조치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변 군벌들과 유력 인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조가 유비에게 가졌던 감정은 논영회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유비와 나뿐이요. 원소 같은 자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할 자들이요. 유비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조조는 유비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의 대업을 함께 이끌 인물로 삼으려 했지만 결국 유비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조조의 참모들이 유비를 믿지 말고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끝까지 유비를 활용하려 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조조를 철저히 이용하며 성장했고 조조의 야망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군사적 능력은 당대 최고 수준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수한 지휘관이자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습니다. 삼국시대 군웅들이 유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면 그가 군사적으로 신뢰받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의탁했던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표, 유장 모두 유비의 세력을 최전방에 배치하여 적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겼거나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단순히 정치적 명분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비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관우, 장비, 진도, 미축과 같은 유능한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우와 장비는 이미 당시 군웅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장수들을 휘하에 둔 유비는 요즘으로 치면 우수한 용병단의 두목이었고 그의 세력은 당대 최고의 신용도를 지닌 용병단이었으며 유비를 받아들인 군벌들은 용병을 고용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는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최전방 용병으로 활약했으며 조조와 유장을 배신한 사례를 제외하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도망치는 경우는 있어도 싸우는 도중 배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시 원소와의 전쟁을 준비하던 조조가 유비를 우대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비는 군사적으로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장수들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유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려 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충돌한 주요 전선은 황하를 사이에 둔 기주와 연주였으며 관도대전도 두 지역의 경계에서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서주 또한 원소가 원담을 보내 다스리던 청주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서주는 두 차례의 대학살이 벌어진 지 불과 5, 6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주 호족과 백성들이 조조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반면 유비는 서주 군벌로서 2년간 활동하며 서주 호족과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를 청주와의 경계에 주둔시켜 원소 세력을 견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유표는 한실의 종친이었으며 황제처럼 행세하며 조조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표를 역적으로 규정했지만 원소와의 대립 때문에 직접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한실 종친인 유비는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비를 형주로 보내면 같은 유씨인 좌장군 유비가 한실을 위해 노력하는데 유표는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식의 정치적 압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유비는 현재의 베이징과 텐진 일대인 유주 탁군 탁현 출신으로 서주로 내려오기 전까지 유주, 기주, 청주 등 북방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손찬 휘하에서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소에게 귀순하지 않은 공손찬 잔존 세력을 포섭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손찬 휘하에는 조은과 전에 같은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고 유비는 이들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관우 혼자서 백마 전투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조의 지원을 받는 유비가 지휘하는 군대는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비는 중산 정왕 유승의 후손을 자처하며 황실과 같은 유시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유비를 통해 천자 유엽에게 안심감을 주고 자신과 황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삼국지연이처럼 황숙이라고 부르는 관계는 아니었더라도 유비가 유시성을 가진 고위 장군으로서 헌제에게 미치는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헌제 역시 유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인식했기에 의대조 사건을 계획하여 유비를 고위급 장군이자 황족이 조조를 치고 황제를 보위하고 있다는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유비의 스승인 노식은 당대의 명사였으며 청류파 호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러한 호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종종 호족들을 숙청하며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실제로 서주 침공 당시 조조의 연주 호족들이 조조를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이는 이후 50여 년 동안 많은 호족 반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는 유비를 이용해 호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유비의 부하들에게도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비를 하우씨와 혼인시켜 인척 관계를 맺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비의 부하들은 조조가 유비를 제거하려 할 때 모두 유비를 따라갔고 조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유비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조조는 그를 포섭하기 위해 좌장군 직까지 내주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기대와 달리 유비는 조조를 배신하고 조조의 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원수를 죽이자마자 조조를 배신하고 서주를 장악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2개월 만에 서주에서 내쫓았더니 원소에게 붙어 관도대전에서 양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유표에게 의탁하여 조조를 견제했습니다. 손권과 협력하여 척벽대전에서 조조를 패배로 몰아넣었습니다.
남영주와 익주를 차지한 후 한중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결국 한중왕을 참칭하며 조조와 완전히 대립했습니다. 이렇게 조조는 유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비는 조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조조가 유비의 배신을 얼마나 분하게 여겼는지는 주령이 유비를 서주에서 놓쳤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내린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조는 자신의 생애에서 유비를 마지막까지 가장 경계하는 존재로 여기며 그를 자신의 최후의 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조는 유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유비는 조조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까지 맞서 싸우며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유비를 불러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나 조조뿐이요. 본초 같은 무리는 좋게 여기에 낄 수 없소. 이 말을 들은 유비는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마침 천둥과 벼락이 쳤고 유비는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성현께서 말씀하시길 빠른 천둥과 거센 바람에는 필시 낯빛을 고친다 하셨으니 정말 그러합니다. 한바탕 벼락의 위세가 실로 엄청나군요.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실언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이 일화는 삼국지 선주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화양국지에서는 유비가 동승 일행과 공모한 이후 논영회에서 이 대화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도 유비가 동승과 함께 조조를 제거하려 모의한 뒤 조조가 유비를 불러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비가 조조의 의중을 간파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조조는 유비를 영웅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가졌으며 유비는 즉각적으로 상황을 정리하며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건한 4년 6월 원술의 세력이 쇠락하여 결국 원소에게 의탁하려 하자 조조는 유비, 주령, 노초에게 군사를 주어 합의해서 원술의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논영회 이후 유비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화양국지에 따르면 유비는 이를 눈치채고 밭에서 팔을 뽑으며 소를 모는 신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조조는 유비에 대한 경계를 풀었고 그날 밤 유비는 원수를 치러 간다는 명목으로 조조에게 군사를 받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비는 다시는 조조의 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나중에서야 정욱, 곽가, 동소의 조언을 듣고 유비를 놓아준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추격을 명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유비는 원술이 원소에게 가는 것을 방해했고 원술은 우회하여 가려다 도중에 병사하고 맙니다. 이후 유비는 조조가 임명한 서주자사 차주를 공격하여 죽인 후 서주 합의국을 점거하여 다시 서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주는 본래 항우의 본거지였던 팽성국이었지만 서주 대학살 이후 팽성국이 행정 능력을 상실하면서 도겸 시절부터 주요 행정 중심지가 합의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때문에 유비가 서주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이후 여포가 서주를 차지했을 때도 합의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때 조조와 함께 출병했던 주령은 유비가 합의를 점령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철군했는데 이후 조조는 유비의 배신에 격분하여 주령을 심하게 질책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합의를 맡기고 자신은 소패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사적 거점은 연주와 예주 다수, 살의 일부였고 협천자의 명분으로 세운 수도 허도 또한 예주 영천군 허연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유비는 조조와 맞서기 위해 의도적으로 첩경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비는 중요한 지역을 관우에게 맡기는 등 훗날 익주를 차지할 때 형주를 맡긴 사례처럼 부하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유비가 서주를 다시 점거하자 서주 동해군의 창의가 모반하였고 서주의 군현 대부분이 조조를 배신하고 유비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수는 수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유비가 서주에서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유비가 서주를 처음 차지했을 때는 도겸의 유언을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조조와 손을 잡고 여포를 제거한 뒤 다시 조조를 배신하고 조조가 임명한 서주자사를 몰아내며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주의 군현들이 조조를 버리고 유비를 지지했다는 점은 유비가 서주에서 얼마나 깊은 지지를 받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서주 대학살이 벌어진 지 67년밖에 지나지 않아 학살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주의 백성들이 조조보다는 유비를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가 서주 대학살을 감행한 이유는 서주의 풍족한 생산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서주를 손에 넣으려 한 것 역시 이러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비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전략은 늘 인심을 얻은 후 지역을 차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할 때도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기습적인 점거 방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주 군현들이 즉각적으로 유비에게 호응했다는 점을 보면 단순한 기습 점거라기보다는 현지 세력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전략적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가 다시 서주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그가 서주에서 상당한 인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포와 조조의 통치 시기를 거쳤고 유비가 서주를 지배했던 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유비가 서주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비가 과거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긴 이유가 조표와 단양병 같은 도겸의 옛 부하들의 배신 때문이었지만 이는 일부의 여론이었을 뿐 절대 다수의 서주 주민들은 여전히 유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비가 조조와 손을 잡고 여포를 죽였음에도 서주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던 것을 보면 여포의 통치는 서주 주민들에게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서주를 차지했다고 해서 상황이 유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유비를 용서할 리 없었고 서주는 방어에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주 대학살과 여포의 통치로 인해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비는 기껏 되찾은 본거지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비는 원술이 하북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사실상 원술을 고립시켜 사망하게 만들었고, 이후 서주를 점거했습니다. 원술이 비록 세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는 이를 미리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유비는 손권을 보내 당시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던 원소와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했습니다. 원소 역시 조조를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고 유비에게 기병을 보내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조조와의 전쟁 중 다른 군벌들이 유비를 공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원소와의 동맹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유비는 허도의 동승 같은 반조조 세력과 연주를 유지하여 조조와 전쟁을 벌일 때 허도의 내부 세력이 조조의 본거지를 흔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어도 조조와 유비의 세력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결국 유비는 서주를 차지한 지 7개월 만에 조조의 침공을 받아 서주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이점을 활용하며 조조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쳤고, 조조를 속여 넘기는 것부터 시작해 서주 장악과 안정까지 그의 판짜기 능력은 거의 예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유비는 예주 패국 폐연에 머물며 조조를 견제했고, 이에 조조는 유대와 왕충을 보내 유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유비에게 이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이들을 격파한 후 조조가 직접 온다면 모를까? 너희들이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며 조조의 부하들을 비웃었습니다. 영웅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조조가 유비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유비가 그 내용을 원소에게 흘렸고, 이를 통해 원소는 조조가 자신을 제거할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조는 자신의 실언을 깨닫고 스스로 혀를 깨물며 후세에 교훈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기록을 분석해보면 유비가 논영회에서 조조가 한 말을 원소에게 전달하여 원소가 조조를 먼저 공격하도록 유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유비가 서주를 다시 점거하고 원소와 동맹을 맺어 조조를 견제하던 199년 후반에 일어난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비가 단순한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을 활용하여 조조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비는 사소한 일화 하나까지도 철저히 조조를 대적하는 데 이용할 만큼 신중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년 정월, 동승과 왕자복 등의 모반 사건이 발각되면서 동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승의 딸이자 헌제의 후궁이었던 동기인도 교살당하는 등 조조는 철저히 반란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조조의 장수들은 원소와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쪽으로 군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유비는 비범한 인물이니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원소는 뜻은 크지만 사세를 살피는 일에는 더디니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단호하게 유비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조의 예상대로 원소는 전풍이 기회를 잡아 조조의 배후를 공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병을 앓고 있다며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풍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어린아이의 병 때문에 놓치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결국 원소가 움직이지 않는 사이 조조는 신속하게 유비를 공격했고, 유비는 완전히 패배하여 처자와 합의에 있던 관우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습니다. 위서에서는 유비가 조조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조조의 대장기를 보고 급히 도망쳤다고 전하지만 사마강은 자칫 동감해서 유비가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 리 없다며 위서의 서술이 과장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유비는 조조의 기습을 받아 처자식을 버리고 달아나야 했고, 그의 주요 거점이었던 합의에 고립된 관우도 결국 조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우하며 편장군으로 임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유했습니다. 한편 유비가 조조를 두려워했음에도 끝까지 원소를 믿고 있었던 점도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후한서 원소열전에 따르면 유비가 서주를 장악하자 조조는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직접 정벌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전풍의 조언을 무시하고 출병하지 않았고, 결국 원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유비는 조조와의 싸움에서 참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유비는 조조에게 패배한 후 원소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원소는 조조와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유비를 중요한 동맹으로 삼았고, 유비도 조조에 대항하기 위해 원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결단력 부족과 우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조조와의 전쟁에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결국 유비의 이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비는 한 번 더 방랑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이후 조조와 원소의 대립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며 다시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원소는 기주, 유주, 병주, 청주의 4개 주를 차지하고 있었고, 조조의 세력은 연주와 예주, 살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서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후방에는 형주의 유표도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세력 비율로 따지자면 원소가 4, 조조가 2.5, 유비와 유표가 각각 1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원소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조조가 협천자 명분을 내세워 직간접적으로 원소 세력의 외곽을 잠식하며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소는
유비를 동맹 세력으로 유지하면서 조조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소는 유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고 유비가 조조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원소에게 망명을 신청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국지 우금전에 따르면 조조가 본대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는 사이 원소는 연진에서 우금을 공격하며 배후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금이 결사적으로 방어했고 오히려 역으로 악진과 함께 원소의 세력이 확고하지 않았던 한해 지역을 공격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록을 두고 원소가 조조의 배후를 노리지 않았다는 기존의 통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원소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하며 오히려 원소군이 역습을 당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금전의 기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소의 본대가 직접 움직인 것이 아니라 소규모 별동대를 이용한 견제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원소는 처음부터 유비를 독립적인 군벌로 존중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명분을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비가 서주를 잃고 도망친 뒤 원소에게 의탁하자 원소는 이를 계기로 한 황실 재건을 명분 삼아 조조를 공격하는 대대적인 남하를 개시했고 이 과정이 곧 관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원소의 행동은 단순히 아들의 병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보다 훨씬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원소는 유비를 동등한 군벌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패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상황을 원했던 것입니다. 설사 조조가 유비를 패배시키고 서주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서주 대학살의 전력이 있었던 조조가 서주를 확고히 장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기에 원소는 이를 감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패배한 유비는 원소의 아들인 청주 자사 원담에게로 향했습니다. 원담은 과거 유비를 예주목으로 천거한 적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인연이 깊었습니다. 이에 원담은 직접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나와 유비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원소는 직접 200리 밖까지 나와 유비를 마중하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원소와 그의 아들들이 유비를 매우 중히 여겼다고 전하는데 이는 당시 유비가 반조조 세력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원소가 유비를 한의 충신이라 부르며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 유비는 마침내 조운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패로 인해 흩어졌던 유비의 병사들이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점차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조운을 몰래 보내 군사를 모으게 했고 이들은 모두 좌장군 유비의 부곡이라 자처하며 그의 휘하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0년 원소는 조조와의 대결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문추를 파견해 조조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유비도 이에 동참해 문추와 함께 56천의 기병을 이끌고 조조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문추는 조조의 계략에 빠져 병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전사하였고 유비 역시 전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유비는 원소 진영에서 조조와 맞서 싸우며 그의 세력에 기여했지만 원소가 관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유비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는 동안 유비는 원소의 명령을 받아 연암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연암군은 원시 가문의 본거지로 원소에게 호응하는 세력이 많았기에 유비는 이 지역에서 후방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칫 통감에 따르면 연암의 황건적 유벽 등이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원소에게 가담하였으며 원소는 유비를 보내 군사를 이끌게 했습니다. 조조도 이에 대응하여 조인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유비는 예주 연암군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여러 군현의 지지를 얻었고 허도의 남쪽을 장악하며 조조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인은 유비가 새롭게 원소의 군사를 이끌게 되어 아직 그들을 완전히 지휘할 수 없으므로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조에게 말하며 직접 기병을 이끌고 유비를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유비는 패배하여 다시 원소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유비는 원소에게 돌아간 후 은밀히 그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유비는 관도대전 이전부터 조운을 통해 병사들을 모으며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유비가 서주에서 패배하고 명분만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극진히 대우했지만 정작 유비가 독립적인 군벌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원소가 자신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원소의 세력은 외적으로는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도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해 균열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원소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비는 원소에게 형주의 유표와 동맹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고 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연암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비는 원소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원소는 유비를 보내 그가 원래 거느리던 병력을 다시 이끌고 연암으로 가도록 했고 유비는 공도 등의 세력과 합류하여 병력을 수천 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조조는 채양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게 했으나 유비는 설령 우리 군세가 부족하다 해도 너희들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온다 해도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조맹덕이 단신으로 온다면 나도 물러나겠지만 말이다. 라며 강한 기세를 보이며 채양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완전히 무찌르면서 전세는 급변하였습니다.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유비를 공격하였고 유비는 조조와 정면으로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손권과 미축을 유표에게 보내 형주로 망명할 뜻을 전했습니다. 형주는 과거 서주 대학살 당시 서주에서 형주로 피라논 백성들이 많았던 지역이었고 이는 유비가 형주에서 민심을 얻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형주에서 자신의 일생일대의 동반자인 제갈량을 만나게 되었고, 이 결정은 훗날 역사적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유비가 조조의 공격을 피해 형주로 도망치자 유표는 직접 교회로 나가 유비를 영접하며 상빈의 예우로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유비에게 군사들을 보태어 남양군 신야현에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주의 호걸들이 유비에게 기부하자 유표는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은밀히 감시하고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표가 유비를 받아들인 이유는 유비의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조정을 장악한 조조에 맞서라는 황제의 밀명을 받은 한실의 종친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표는 이를 활용해 조조와 대립각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표는 형주를 다스리는 동안 상당한 세력을 구축했지만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형주를 기반으로 영릉, 계양 등의 남방 지역을 확보하고 병력을 10여만 명까지 확충하였으나 조조와 원소가 중원을 두고 대립하는 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관망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비는 이러한 유표의 강대한 군사력을 활용하여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려 했지만 유표는 이를 실행하지 않으며 기회를 놓쳤습니다. 원소가 조조와 전쟁을 벌일 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한수와 장강을 점거하며 관망한 것은 유표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유표는 처음에는 조조의 협천자 프레임을 깰 유일한 인물로 유비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비가 형주의 여론을 장악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표가 형주의 대오족들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주의 괴씨와 채씨 일족은 유표의 통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세력이었는데, 이들 중 채씨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채모는 조조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정도로 친조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유표는 유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유비는 형주에서 점점 불안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형주에서 유표를 설득하여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려 했지만 유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이러한 유표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조가 원소와 싸우는 동안 유비는 지금이야말로 조조의 후방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득했지만 유표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유표가 유비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나 유비는 다음에도 기회는 있을 것이라며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유표의 소극적인 태도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유표와 조조가 충돌했던 방망, 호양, 무음 등의 한수 이북 지역은 허도와 가까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만약 유표가 이곳에서 조조의 배후를 공격했다면 조조에게는 심대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비가 신야에 배치되고 방망 등에서 조조군과 부딪힌 것을 보면 유표가 유비를 조조 견제용으로 적극 활용하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표는 몇 차례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도 끝내 조조의 배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이를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유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표는 유비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처럼 유표가 유비를 신뢰하면서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유비의 입지가 형주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비는 형주에서 여러 해 머물렀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전장을 누비던 삶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비 개인으로서는 이 시기가 결코 만족스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유표와 함께 연애를 하던 중 유비는 측간에 갔다가 자신의 널쩍 다리에 군살이 붙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표가 이유를 묻자 유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몸이 항상 말 한 장을 떠나지 않아 널쩍 다리에 살이 모두 빠져버렸었는데 지금은 말을 타지 않으니 다시 군살이 붙었습니다.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아직도 큰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슬펐습니다. 이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비육지탄입니다. 이는 뜻을 펼칠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유비가 형주에서 점점 인망을 얻자 유표의 측근인 괴월과 채모는 유비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유표가 형주에 자리 잡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대오족 괴씨와 채씨 일족은 유비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정로 이야기입니다. 괴월과 채모는 유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비는 정로라는 말을 선물 받았는데 그 말을 탄 채 형주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후대 학자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손성은 주인과 손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이가 더 벌어졌을 텐데 말도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학경은 유표가 이미 유비를 경계하고 있었다면 괴월과 채모가 참소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정로 이야기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조조는 유비가 유표와 손잡고 배후를 공격할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곽가는 유표가 유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없으며 그렇다고 유비를 배제하면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조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년 조조가 여양에서 원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유표의 명령으로 유비가 북쪽을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조는 급히 하우돈과 이전을 보내 유비를 막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기민하게 움직여 하루 만에 2령을 불태우고 철수했고 하우돈은 이를 추격했습니다. 이전이 매복을 의심했음에도 하우돈은 이를 무시하고 우금과 함께 공격에 나섰습니다. 결국 유비는 이들을 폭병이 있는 곳으로 유인해 방망파에서 격파했고 이후 이전이 구원병을 이끌고 오자 유비군은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비의 기동력과 전술적 능력은 그가 단순한 명불론자가 아니라 전장에서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조조가 오한족과 전쟁을 벌이며
군을 비웠을 때 유비는 이를 틈타 허도를 공격할 것을 유표에게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표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유표는 유비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유비는 언제든 다시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라며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조조는 오한족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이 과정은 극도로 험난한 도박이었습니다. 조조는 현지 세력과 전주의 도움을 받았기에 간신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식량 부족으로 군사들이 말의 피를 마시며 연명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조조조차도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인식했기에 당시 출정을 만료했던 신하들에게도 상을 내리며 그들의 충고가 일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유비는 유주 출신으로 오한족과 맞서 싸우던 공손찬 휘하에서 활동했으며 직접 오한 기병을 거느리고 전장을 누빈 경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조의 어려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때 허도를 공격하면 세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표가 끝내 움직이지 않았기에 유비는 다시 한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유비는 서서의 추천을 받아 제갈량을 찾게 됩니다. 이후 유비는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가는 정성을 보였고 마침내 그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는 매우 깊었으며 유비는 이를 물고기와 물의 관계라며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수어지교, 즉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비는 형주에서 단순히 머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결국 훗날 대업을 이루는데 중요한 발판을 다지게 됩니다. 삼고초려는 단순한 고사가 아니라 유가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는 삼읍일사, 즉 3번 읍하고 1번 사양한다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가 경전인 얘기에서는 군자가 벼슬길에 나설 때 3번 읍하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물러날 때는 1번 사양하고 즉시 떠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초청을 여러 번 사양한 것도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따르면 당시 유비는 신야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서가 유비를 만나고 그를 중히 여겼는데 서서는 유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갈 공명은 와룡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글을 쓰지 않으십니까? 이에 유비는 서서에게 제갈량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가서 만나볼 수는 있으나 몸을 굽혀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군께서 직접 몸을 낮추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서서의 조언을 들은 유비는 마침내 직접 제갈량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3번 찾아간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삼고초려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보인 정성과 인재를 중시하는 태도를 상징하는 일화입니다. 제갈량은 후에 출사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유비가 자신을 삼고초려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본래 남양에서 농사를 지으며 난세의 목숨을 부지하려 했을 뿐 제후를 찾아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왕제께서는 황공하게도 저를 미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려 3번이나 몸을 낮추어 몸소 초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왕제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갈량은 유비의 정성을 깊이 감명받았으며 그것이 결국 그를 유비의 책사가 되도록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략에서는 유비와 제갈량의 첫 만남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유비는 번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조조는 하북을 평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제갈량은 조조의 다음 목표가 형주가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당시 형주의 실권자인 유표는 성품이 온화하고 군사에 밟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유비를 직접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제갈량과 오래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갈량이 젊었기 때문에 일반 유생들과 마찬가지로 대우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났지만 제갈량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짐승털을 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갈량은 유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원대한 뜻을 품으셔야 하는데 다만 털을 꼬고 계시군요. 이에 유비는 제갈량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손에 들고 있던 털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나는 오로지 이 일을 통해 근심을 잊고 있을 뿐이요. 제갈량은 이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유표와 조조 중 누가 더 뛰어난 인물입니까? 유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표는 조조에 미치지 못하오. 제갈량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께서는 조조와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유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또한 조조에 미치지 못하오. 제갈량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장군과 유표 모두 조조에 미치지 못하는데 장군께서 거느린 군사는 고작 몇천 명뿐입니다. 이대로 적을 기다린다면 필히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이에 동의하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형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형주는 인구가 적지 않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올라있는 자들이 적습니다. 지금처럼 평상시대로 조세와 인력을 징수하면 백성들의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유표에게 건의하여 떠돌이 백성들도 스스로 사실대로 신고하게 하여 이들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이들을 군사로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의 계책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군세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비는 제갈량이 단순한 유생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임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제갈량을 상객으로 예우하며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서는 유비가 3번 방문하여 제갈량을 등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위락에서는 제갈량이 유비를 직접 찾아가 유비의 인식을 바꾼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고초려 일화에서는 제갈량의 능력을 제갈량의 명성 자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위락에서는 제갈량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실제로 군세를 키우는데 기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우의 통전 148권에서는 제갈량의 등용 이야기 대신 유비가 형주에서 호구 조사를 시행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비는 당시 형주에 있었지만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다음과 같은 계책을 제안했습니다. 형주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지만 호적에 기록된 자가 적으니 평소처럼 조세와 인력을 징수하면 민심이 흩어질 것입니다. 유표에게 말하여 호적에 기록되지 않은 가구를 전수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병력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제갈량의 조언을 유표에게 전달하자 형주의 병력이 강성해졌습니다. 유비는 서주에서 2년간 군벌로 다스린 경험이 있고 그 이전에도 현령과 상 등 행정직을 역임한 적이 있어 호구조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화는 제갈량이 유비에게 호구조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거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당시 전란으로 인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호구조사가 부실했으며 이에 따라 공식적인 세금과 병역 의무에서 빠져있는 인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제갈량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유민조사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통계에서 누락된 유효를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효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유효는 단순한 떠돌이 유민이 아니라 일정한 거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빈민 구제가 아니라 국가의 세금과 병력 동원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조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도 양반과 기득권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효로 등록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어사전에도 유효의 뜻을 이 일화를 인용하여 미등기 호적의 가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제갈량이 제안한 조치는 단순한 일반적인 호구조사가 아니라 유효를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국가의 병력과 조세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행정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의도는 떠돌이 난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국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를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개혁 덕분에 유비의 세력은 더 강성해졌으며 이후 유비가 형주에서 기반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영입하는 과정은 정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연의에서는 서서가 떠나기 전 유비에게 제갈량을 추천하며 시작됩니다. 서서는 조조에게 가는 길에 제갈량을 설득하려 했지만 제갈량이 이를 거절하며 만나주지 않는 장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유비는 직접 제갈량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유비는 가을에 처음으로 제갈량의 초가집을 방문하지만 그때 제갈량은 집에 없었고 동자만 있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며 방문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동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단순히 유비라는 사람이 다녀갔다고만 전해달라고 정정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유비는 최주평을 만나 난세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겨울이 되어 두 번째 방문을 하지만 이번에도 제갈량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신 제갈량의 동생인 제갈균과 장인 황승원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일부 판본에서는 마을 주막에서 백성들이 제갈량의 아내인 황부인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추가되며 이를 들은 장비가 아내가 저 모양이니 제갈량도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니는 것 아니냐며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유비는 장비의 말을 일축하며 조용히 돌아갑니다. 이듬해 봄, 유비는 세 번째로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집에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동자가 깨우러 가려 하자 눈짓으로 말리며 계속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장비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장 불을 질러버리겠다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관우가 이를 만류하며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잠에서 깬 제갈량은 시를 읊습니다. 초당에서 봄잠을 넉넉히 자고 창밖의 애는 천천히 기운다. 큰 꿈에서 누가 먼저 깨어날 것인가. 나는 평생을 두고 알고 있노라. 유비는 제갈량의 풍모에 감탄하며 조심스럽게 천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조조, 손권, 유비가 서로 맞서게 될 삼분천하의 전략을 설명하며 유비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유비는 한참 동안 설명을 들은 후 부디 나와 함께 대업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간청하지만 제갈량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유비가 그렇다면 고통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자 제갈량은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마침내 뜻을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삼고초려의 과정은 단순한 인재 영입담을 넘어 유비의 끈기와 덕망 그리고 제갈량의 충정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이 장면은 제갈량이 유비를 따르게 된 계기이자 이후 촉한 건국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공명이 주군은 만났으나 때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사마위의 말처럼 훗날 제갈량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는 폭선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